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야말로 우리가 끝내 견뎌야 하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극적인 사건도 감동적인 반전도 명확한 결론도 없습니다. 두 남자가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뿐이며 그 기다림은 끝내 보상받지 못한 채 다시 내일로 미뤄집니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는 사실 시작부터 우리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나무 한 그루 옆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관객석의 우리는 그 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눈을 뗄 수 없는지, 왜 이 공허가 불편한데도 도망치지 못하는지. 이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이 작품의 배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190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입니다. 그는 제임스 조이스의 영향을 받으며 언어와 의식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인 인물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담했고 전쟁 이후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무의미와 고립을 직시하는 글쓰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베케트의 문학은 말이 많아질수록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를 붙잡으려 할수록 말은 더 허물어지는 역설 위에 서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48년에서 1949년 사이에 쓰였고 1953년 파리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당시 관객의 반응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줄거리도 없고 결말도 없고 인물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작품은 새로운 연극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부조리극이라 불리는 흐름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신의 계획이나 역사적 진보 속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고 이유 없는 세계의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저 버티듯 살아간다는 인식이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베케트는 인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공백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는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루를 견디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과연 도착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베케트는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을 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대 위로 들어갑니다. 무대는 황량한 길가입니다. 배경이라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고 텅 빈 공간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습니다. 계절조차 분명하지 않은 저녁 무렵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구두와 헐거운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마치 이곳에 오래 머물러 온 듯 지친 기색을 보입니다. 에스트라공은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다며 벗었다 신었다를 반복하고 블라디미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첫 대화는 사소한 불평과 농담으로 시작되지만 곧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질문을 던지고 기억을 맞추는 말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떠나겠다고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귀찮아하면서도 혼자 남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도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일 수도 있고 일을 주는 고용주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지 내일을 보장해줄 어떤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든 그가 오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그들을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기 위해 잡담을 나눕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한 말조차 서로 다르게 기억하며 사소한 말다툼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합니다. 에스트라공은 떠나자고 말하다가도 금세 두려움에 휩싸이고 블라디미르는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며 고도에 대한 약속을 되냅니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곧 공허와 불안을 드러냅니다. 말이 끊길 때마다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다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낯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포조와 럭키입니다. 포조는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며 거만하고 거칠게 말하고 럭키는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따라옵니다. 포조는 럭키를 물건처럼 다루며 명령하고 음식과 쉼을 빌미로 그를 조종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이 관계를 보며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포조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떠벌리듯 말하지만 그의 말은 과장되고 불안정합니다. 럭키는 대부분 침묵합니다. 그러나 포조가 그에게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럭키는 갑자기 끝없이 떠드는 독백을 쏟아냅니다. 그의 말은 철학, 신학, 과학, 예술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지만 문장은 끝맺지 못한 채 서로 충돌하고 무너집니다. 의미가 있는 듯 들리다가도 곧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변합니다. 말이 넘칠수록 세계는 더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독백이 끝난 뒤 럭키는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포조는 그를 데리고 무대를 떠납니다. 이 장면은 이성적 언어와 지식이 더 이상 세계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무대에는 다시 두 사람과 침묵만이 남습니다. 곧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실망하지만 분노하지도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자고 말하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1막이 끝납니다. 2막은 거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길가입니다. 같은 나무, 같은 저녁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왜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더욱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변화도 있습니다. 어제는 말라있던 나무에 잎이 조금 돋아 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흘렀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포조와 럭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포조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럭키는 이전처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더욱 의존하면서도 더욱 불행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듯한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포조와 럭키가 다시 무대를 떠난 뒤 두 사람은 또다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년이 다시 나타납니다. 소년은 말합니다.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라디미르는 화를 내며 어제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소년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약속은 반복되지만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자고 말합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떠날 준비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무대의 지문에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기다림이 이 작품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품의 핵심,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연극에서 사건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잔혹할 만큼 정확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가 일어날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날이 반복과 기다림 속에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순간을 꿈꾸지만 삶의 대부분은 의미가 유예된 채 흘러갑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겪는 것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출근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관계의 변화를 기다리고 언젠가 나아질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딥니다. 우리는 고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며 삽니다. 성공, 사랑, 구원, 안정, 혹은 어떤 확실한 때가 오면 비로소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베케트는 묻습니다. 그때가 정말 오는지 묻습니다. 혹시 우리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며 현재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이 작품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고난 뒤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노력 끝에 도착하는 결실을 그립니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구조를 거부합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지만 도착은 없습니다. 의미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좌절되고 그 좌절이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케트의 세계는 잔혹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인간적입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고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서로를 무시하지만 끝내 함께 남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말을 겁니다. 농담을 하고 기억을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도 서로를 떠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베케트는 신의 침묵을 말하면서도 인간 사이의 미약한 연대를 동시에 그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차갑지만 냉소적이지는 않습니다. 공허를 보여주되 그 공허 속에서 버텨내는 존재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조와 럭키의 관계는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줍니다. 지배와 복종, 폭력과 의존, 의미 없는 명령과 무너진 언어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를 압축한 장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내면의 분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성은 명령하고 몸은 끌려가며 말은 쏟아지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세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세계는 그 생각을 비웃듯 흩어집니다. 럭키의 장광설은 의미를 과잉 생산하는 현대인의 초상처럼 들립니다. 말은 넘치는데 삶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아지는데 방향은 사라집니다. 베케트는 이미 이 불안을 20세기 중반에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도라는 이름은 끝내 실체를 갖지 않습니다. 관객과 독자들은 오랫동안 고도가 신인지 희망인지 죽음인지 해석해왔지만 베케트는 단 한 번도 그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벼랑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케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떠나겠다고 말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모순된 존재로서 불완전한 채로 서로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입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리를 뜨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의 시간을 함께 버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베케트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조용한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로 현재를 미룹니다. 준비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누군가가 오면, 상황이 바뀌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케트는 묻습니다. 그때는 정말 오는가? 아니면 우리는 끝없는 유예 속에서 현재를 소모하고 있는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을 순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도 오늘의 관계와 행동에 책임질 것인지 묻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위대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나요? 그리고 그 곁에 머물 용기가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침묵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견딜 수 있나요? 베케트의 세계에서 희망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떠나지 않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절망적이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끝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오늘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해하면서도 어쩐지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대부분 그런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부르며 하루를 건넙니다.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세기를 넘어 계속 무대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극의 끝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한 가장 정직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늘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현재에 묵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 서 있고 말을 건네며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삶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케트가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루가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유일한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콧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고전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